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찬일 이덕일의 종횡무진 영화 역사를 탐하다 그 세 번째 영화 비욘드 랭군을 통해서 미얀마 항쟁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일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얀마 항쟁을 짚기 전에 우리가 이 코너 첫 번째 영화로 3회에 걸쳐서 내보낸 미나리에서 우리 예상대로 윤여정 선생이 역사를 읽어냈죠. 네. 오스카 우주연상을 거머쥐면서 한국인으로는 뭐 최초고 아시아인으로는 두 번째라 그러는데 그 아시아인마저도 사실은 일본계 미국 여성이었어서 진정한 의미의 아시아인은 최초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소모되다시피 할 정도로 윤여정 선생에 대한 기사가 도배되고 있는데 우리 또 뭐 나름 영화를 워낙 좋아하시는 역사학자니까 좀 감회가 좀 있지 않겠어요? 한 말씀 더 붙여주시죠. 저는 뭐 영화보다도 뭐 윤여정 선생이 이제 보여줬던 자기 인생 철학들 그러니까 이제 뭐 눈치 볼 거 뭐 있냐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인생 어떻게 보면 말년에 뭐 대역전을 한 건데 뭐 대역전 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뭐 얼마나 다 바뀌겠느냐 또는 뭐 바뀌어도 그게 또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약간 어느 정도 달관한 듯한 그런 모습에서 오히려 진짜 배우가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뭐 영화계나 이쪽이 워낙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비영화인 입장에서 보면 허영이 너무 많은 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제가 이제 그 뭐 인격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이 이제 성숙이 됐다라고 약간 이제 현실에서 약간 이제 초탈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좋았습니다. 네, 사실 그걸 크게 장애의 연기 또는 그 삶을 또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 에티튜드라고 봤을 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더 의미 있는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년이라고 말했지만 실은 말년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유엔이 분류한 거 따르면 65세까지가 청년이니까 중년에 그래서 이분은 아마 노년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뭔가 다른 배우들이 또 다른 어른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윤여정 선생의 그 언행에 지금 뭐 거의 감동하고 감탄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러니까 영화 데뷔는 1971년 김기영 감독의 환요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제가 그 영화를 초등학교 때 그때 4학년 때였는데 극장에 가서 봤습니다. 미성년자 당연히 미성년자 입장 불가했고요. 저는 그 초등학교 당시에 영화 볼 때 대부분 미성년자 입장 불가 영화만 골라서 봤습니다. 그만큼 까지고 대버려진 건데 저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조금 하고 뭐 학교에서 이제 반장도 하고 그런데 그때 좀 그런 성에 대한 아마 좀 욕구가 은밀한 욕구가 강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 영화를 봤고 또 중학교 때는 그 교복 입고 그 별들의 고향 이장우 감독의 별들의 고향을 봤던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어릴 때 그 봤던 그 영화들이 제가 뭐 영화 평론가 되겠다고 결심하거나 다짐을 한 적이 없었음에도 훗날 이제 교수길을 접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영화 평론의 길을 걷고 지금 영화 평론하면서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돌아보니까 별들의 고향 이전에 우리 윤여정 선생의 환여가 저를 영화 평론을 포함한 영화의 길로 안내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환여하기를 계속 윤여정 선생과 이렇게 맞물려서 쓰고 있고 또 5월 1일 날 개봉까지 했어요. 재개봉.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요. 50년 전에 영화가 재개봉된 거는 없습니다. 뭐 20년 전 영화도 아니고 또 할리우드 영화도 아니고
한국 영화가 50년 전 영화가 이렇게 재개봉된 거는 저는 몰라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뭐 저한테 알려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요 정도 하고 우리 그 미혼들 맹군을 통한 미얀마 항쟁 이야기로 들어가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미나리 때도 했습니다만 용어가 참 중요한데, 미얀마 사태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못마땅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영화계에서 미얀마 항쟁을 지지하는 선언문이 나왔는데도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미얀마 사태라고 쓰는 걸 보면서 그들을 비판하는 거 하고 싶지는 않지만 좀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광주 사태라고 하면 안 되듯이 광주 항쟁이나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칭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미얀마 항쟁이라고 칭하면서 뭐 비욘드 랭군에 대한 영화 이전에 우리 또 역사학자로서 또 근현대사의 또 밝은 고대사만이 아니라 그쪽 전공자로서 미얀마 항쟁과 연관해서 꼭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이 소장만의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잠깐 듣고 영화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국 미얀마 뭐 민중 항쟁이죠. 미얀마는 네네. 이제 135개 그 네네. 다민족 국가예요. 네. 그래서 이제 NLD라는 아웅산 수지가 속해 있는 당도 그런 그 민주동맹 뭐 네. 이런 쪽인데, 그래서 그 민족민주동맹이 이제 주도를 하는 건데, 이 민족민주동맹이 그냥 선거만 하면은 아주 압승을 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미얀마는 예전에 우리가 버마라고 불렸잖아요. 그렇죠. 혹시 예전 저희 초등학교 때 아시아 축구 대회 하면은 한국하고 버마하고 네. 결승에서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버마란 말이 익숙한데, 요즘은 그 미얀마가 축구 그렇게 이제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미얀마 당시 버마 때 이제 영국 통치를 받다가, 영국 통치 한 100여 년 이상 받았죠. 근데 미얀마가 석유라든지 뭐 티크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많이 나요. 자원 상당히 부국이죠. 저도 가보니까 상당히 그런 이제 자원이 이제 많은 나라인데,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일본이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 그 미얀마인들을 이제 그 대일 전선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아웅산 수치의 아버지 아웅산이 네,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웅산 장군은 지금 뭐 미얀마에서는 거의 뭐 전 민족적으로 추앙을 받는 그런 장군인데요. 그 아웅산 장군은 그 일본하고 같이 싸워서 영국하고 일본을 그 물리쳐 주면은 그 독립을 시켜주겠다라는 이제 약속을 받고, 그 미얀마 군을 조직해가지고 버마군을 조직해서 이제 그 일본하고 싸우죠. 그래서 싸워서 결국은 이제 일본을 내쫓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때 영국에서는 미얀마가 이제 다민족 국가니까 그 여러 개 민족 국가를 분리를 하려고 했어요. 네. 이때 이제 그 이 아웅산 장군을 비롯해서 당시 이제 쿠데타 일으키는 내윤이란 인물도 이 당시는 그 나중에는 그 군부를 장악하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지만 이 당시는 아웅산 장군과 함께 그 일본과 싸웠던 그 민족 어떻게 보면 영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제 나중에 바뀌는 건 제가 워낙 많이 그런 사례를 봐가지고 별로 언제 과거에 뭐 했나 전 그거 별로 중시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나 이걸 이제 중시를 하죠. 사실 그 내윈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내윈이 이제 1962년 구테타로 네. 정권을 잡으면서 그냥 그 거의 뭐 최장에 가까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독재자로서 이름을 날렸고, 또 우리 또 전두환이 또 내윈의 그 또 뭔가를 좀 배우러 1983년에 가다가 또 우리가 비극이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저도 그 버마의 국부에 해당하는 우리 아웅산 장군과 함께, 그쵸? 그 일본에 가서 이제 군사훈련을 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변절을 해서 독재의 길을 걸었구나 싶은 게, 결국엔 내위는 보니까 전두환과 박정희를 결합해 놓은 인물이구나.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조금 네. 이제 성격이 다르죠. 네. 뭐 네. 군부 독재했다는 점에서는 맞지만 네. 특히 뭐 전두환 같은 경우는 아무 명분 없이 그 당시 유신우리가 독재 박정희 뭐 유신 독재를 18년 겪고 민주화 열망이 드높을 때 뭐 전두환 신군부가 나왔는데 네. 뭐 자기네들이 나온 거지 누구도 원하는 뭐가 아니었죠. 논리도 없었고. 그런데 이 당시 미얀마는 1962년에 네. 내인이 쿠데타 일으킬 때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명분이 있었고 또 그 뭐냐면 그래서 이제 영국은 그 다민족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웅산을 비롯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연방제 비슷한 한 국가에 대해 연방제 비슷한 그런 이제 국가로 가자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버마가 이제 탄생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거를 1947년도 2월 달에 팡농협정이라는 게 맺어지는데 그 팡농협정이 각 민족들의 자치권을 대폭 다 인정하는 선에서 연방제를 만든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게 됐으면은 그 미얀마 전국이 상당히 이제 안정스러운 건데 나중에 아웅산 수지가 뭐 잡고 나서 뭐 소수민족 반군을 학살했네 뭐네 하는 이야기를 나오는 게 다 그 갈등입니다. 네.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 아웅산 장군이 바로 이제 47년 뭐 7월인가 암살당하죠. 그러고 나서 물론 정부는 수립됐는데 아주 소수민족 인물을 데려다가 뭐 대통령으로 삼고 또 수상하고 하는데 이 와중에서 이게 각 민족들이 독립운동 일어나는 걸 통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불만을 품고 그 내윈이 그걸 명분 삼아서 통합하겠다라는 명분 삼아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게 1962년도에 네. 이제 쿠데타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카렌족이 있어요. 카렌족. 네. 그 카렌족은 중에 언론에도 많이 카렌족이 나오죠. 있는데 그 카렌족이 더 잠을 잘하죠. 네. 그 카렌족이 고구려 후예라는 또 네. 이게 말이 있죠. 그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중국 남부의 그 운남성이나 뭐 이제 그 티벳이나 뭐 그런 쪽에서 왔다라고 하는 설과 함께 고구려 개들이 건너와 가지고 이제 고구려 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설이 있는데 이 카렌족이 한 600만 명쯤 됩니다. 상당히 이제 숫자가 많죠. 그런데 이 카렌족은 영국이 왜 이 그 다민족 그 여러 이제 민족 국가를 독립시키려고 했냐면 이 카렌족이 또 30% 정도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상당히 이제 카렌족에게 이제 우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거 볼 때 뭐냐면 우리 민족 동이족 이 뿌리들이 상당히 영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물론 저쪽이 이제 미얀마가 대부분 소송불교인데 그 불교 국가에서 뭐 기독교 이쪽이 이제 30% 정도나 이제 믿는다는 건 그건 이제 민족성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내윈이 그런 식의 민족 통합, 다민족이니까 이 다민족이 다 독립해 나가려고 하는 거를 묶겠다라고 하나로 통합하겠다 하는 그런 명분으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뭐 약간 지금 뭐 전두환이나 이런 경우하고는 조금 네. 이제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135개 족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이제 버마족이 이제 다수고 68% 정도 버마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카렌족 지금 언급됐고 그다음에 2017년 그 대학살 당한 로힝야족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도 그 굉장히 익숙한 이름일 텐데 사실 이러한 그런 배경 정도를 알고 우리가 이제 뭐 위헌도로 행군을 봐야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제 거기서 이제 8888 그 항쟁이라고 하는데 1988년 8월 8일 벌어졌던 그래서 그런 맥락을 지금 좀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고요. 뭐 하다 보니까 지금 영화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그 미얀마 항쟁의 그 백그라운드를 갔는데 이 첫 시간에는 이렇게 좀 주변 얘기를 좀 하고 그 두 번째 시간에 영화 얘기로 좀 더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비욘드 앵고는 1995년도에 이제 칸 영화제, 세계 최고 영화제인 칸 영화제에서 이제 선보인 영화입니다. 물론 상은 못 받았지만 그때 좀 나름 화제가 됐었고요.
그 감독은 존 부어맨이라고 엑스칼리버는 아시죠, 영화? 그 감독입니다. 예? 엑스칼리버 1980년대에는 엑스칼리버로 그리고 1970년대에는 생존 게임이라고 번역되는데 원제는 딜리버런스입니다.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80년대 막 영화 스터디할 때 그 딜리버런스를 우리가 그 자막도 없고 막 비 내리는 그 비디오 테이프를 구해서 보려고 하고 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엑스칼리버도 아주 화제였었고 그 감독이에요. 그리고 그 장군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대 제너럴 장군을 통해서 칸 영화제 감독상도 받고 뭐 영화 역사에서는 아주 대단한 감독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비평이나 그 대중적 성공에서 어느 정도 크게 이름을 날렸던 명장 중에 한 명이었죠. 제 귀에 감독 네. 이름이 들어와 있으면 상당히 그런 유명한 거죠. 사람이죠. 네, 그렇죠. 특히 우리 80년대 엑스칼리버는 아서왕 신화와 연관해서 대단한 화제작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감독 영화구나. 그다음에 거기서 그 여주인공 그 비극적 사건에 의해서 남편과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잃은 그래서 정말 모든 인생이 끝난 한 여인이 이제 어떻게 언니죠. 언니 그 내외를 따라서 버마 또는 미얀마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88혁명 현장을 목격하면서 그 겪는 어떤 아주 극적인 드라마를 결국 영화한 건데 거기서 그 주인공 파트리샤 아케트는 얼굴 익은 배우죠. 그 미드에서 네. 그 검사 보러 나와가지고 뭐 꿈속에서 뭐를 미리 예지력 있는 그런 인물로 나왔었죠. 저는 그 미드를 안 봐서 모르는데 그 나중에 미드 제목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제목은 생각 안 네. 나는데 그러니까 꽤 재미있는 미드예요. 그래서 이분이 패트리샤 아케드가 그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데 네.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네. 상당히 예지력이 있어가지고 네. 검사가 그 꿈을 이용해서 이제 사건 해결하는 뭐 그런 미드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 오스카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은 그 노매드랜드 거기서 언니 역으로 나오는 프랜시스 맥도맨드는 미국 최고 아니 세계 최고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어려운 여우주연상을 이번에 3번째 받은 거예요. 파고와 그러니까 쓰리 빌보드에 이어서. 그래서 그때 아직 뜨기 전에 여가지고 그 뜨기 전에 프랜시스 맥도먼드를 또 지켜보는 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미얀마 항쟁 속에서 그 8888 항쟁의 어떤 드라마를 지켜보는 맛도 있고 또 그 영화를 그 연출한 존 부어맨이라는 감독의 영화를 또 알게 되는 재미. 그다음에 파트리샤 아케트가 얼마나 뛰어난 훌륭한 연기자였는가를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모로 관심을 가질 만한 영화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과거에 볼 때는요. 그때는 미얀마 뭐 버마 별로 그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덤덤하게 보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미얀마 항쟁을 겪으면서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비록 영화적으로 좀 특히 후반부 그 이야기 처리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좀 엉성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항쟁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영화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 영화를 같이 한번 짚어보기로 한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드릴 텐데 마지막으로 첫 번째 마지막으로 미얀마와 그 버마라는 용어는 아직도 혼재해서 쓰이는 것 같은데 보니까 미얀마는 이제 다민족을 반영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군부에서 또 미는 용어라 어떤 경우는 또 오히려 버마라는 용어를 버마는 이제 너무 버마족 중심의 용어이기 때문에 그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군부의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또 버마를 쓰기도 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웅산 수지 같은 경우는 버마라는 그 칭호를 오히려 즐겨 쓴다고 하고 수지라는 이름도 원래 수치가 그 미얀마 편의상 미얀마로 하면 미얀마 발음에 가까운데 우리나라에 왔을 때 수치스럽다. 우리나라가 수치스럽다는 그
단어를 알고 수치가 아닌 수지로 불러달라고 이렇게 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지와 수지가 이렇게 혼용되고 있어서 저는 사실은 수지로 부르고 싶고 또 미얀마보다는 다민족인 경우는 이제 미얀마인데 군부 그거를 이제 연상시킨다는 의미에서는 버마로 다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역사학자로서 마지막 요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2편 때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또 컨트롤 해보면은 네. 지금 이제 서방 쪽에서 상당히 이제 항쟁하는 쪽의 편을 상당히 들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례가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마찬가지로 남미의 군부 쿠데타 일어나고 막 했을 때 뭐 대다수 이제 군부를 지원했는데 네네네. 유독 여기에서만 미국이나 뭐 서방 국가들이 이제 항쟁하는 쪽에 편을 드는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금 지적이시고요. 그 두 번째 2편에서 바로 그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그 유튜브의 속성상 20분을 많이 넘기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사실 한 편으로 끝낼까 생각했는데 그게 불가능한 얘기고요. 우리 그 얘기부터 2편에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하고 2편으로 넘어가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